몸무게 900g, 호흡조차 힘든 간이 앓픈 아기.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한 아기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의 형성이 미숙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체온 조절이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큐베이터 안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서 각종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미숙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생 후 집중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숙아 질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묘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진짜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죠.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연령도 높아지고 또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 실제로 임상하시면서 좀 느끼십니까? 추세를? 네,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또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출생아 수가 1990년도에는 71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3만 명으로 와. 지난 20년간 약 40%나 감소해서 네. 심각한 저출산 상태입니다. 예. 또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31.6세로 산모들이 많이 고령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는 나이도 늦어질 뿐더러 또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반면에 미숙아의 출생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 주수로 계산을 했을 때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미숙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40주가 네네, 꽉 채운 만삭인 주수인데. 거죠. 네네. 또 태어났을 때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출생 체중이 2.5kg가 되지 않는 아기들을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그 저출생 체중아들의 대부분이 미숙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태어나고 또 작게 태어나는 미숙아와 저출생 체중아들의 출생 비율이 지난 20년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네. 또 출생 체중이 1.5kg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기들의 출생 비율은 480%나 증가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정상 체중 범위를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는 건가요? 보통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다르기는 한데요. 네. 2.5kg 이하를 저출생 체중아라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상은 이제 네네.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왜 이렇게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네, 미숙아들의 이렇게 저출산 상태에서 미숙아들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초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또 노산 등 고위험 임신 자체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결혼을 하여서도 불임 부부가 많이 증가하면서 인공 임신 시술이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네.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 쌍둥이나 새쌍둥이와 같이 다태아라고 부르는 아기들이 많이 증가하게 그렇죠. 되고 배아를 이제 여러 개 넣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년간 무려 200%나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다태아 임신이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200%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숙아 하면 40주를 정상적으로 꽉 채우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미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빨리 나오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작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아이가 네, 그렇습니다. 꽉 채우고 나왔으나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잘 알고 계시듯이 임신 10달, 임신 주수로 40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신 주수가 37주가 되지 않을 때, 즉 36주 6일까지의 기간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미숙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을 때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출생 체중이 2.5kg가 되지 않는 아기들을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르고 출생 체중이 1.5kg가 되지 않는 경우를 극소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르고 출생 체중이 1kg도 되지 않는 경우를 극촉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저출생, 어렵죠. 극소, 뭐 초극소 네, 말이 기준에 따라 어렵습니다. 다르네요. 네네. 그리고 저출생 체중아들의 대부분은 미숙아가 되겠는데요. 네. 3분의 1 정도는 산모나 태반 그리고 태아의 다른 원인으로 임신 주수에 비해서 몸무게가 작은 아기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숙아와 저체중, 저출생 체중아. 저출생 체중아. 네. 서로 그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그렇죠. 미숙아는 임신 주수로 계산을 하는 거고 주수와 상관없이 몸무게가 작은 경우는 저출생 체중아에 해당하는데 네. 40주라도 아기가 2.3kg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런 경우는 미숙아는 아니지만 저출생 체중아가 됩니다. 네. 저출생 체중아는 또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채우고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산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주수에 따라서 아기가 잘 자라는지 아기의 몸무게를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아기가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출생 체중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주수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 안에서 아기의 몸무게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혹은 분만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기의 몸무게가 예상되는 임신 주수의 몇 그램 정도 예상되는 거에 비해서 10%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내에서 잘 크지 못한다 혹은 작다라고 해서 자궁 내 발육 지연 혹은 네. 부당 경량아라고 부르는데요. 예. 전체 임신의 3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태반이 좋지 못해서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요. 태반염과 같이 태반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기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기집에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태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네. 혹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엄마가 나이가 많다거나 또 임신 중독증이 심각하다거나 혹은 다른 기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드물게는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또 어떤 염색체 이상 혹은 유전 질환 등으로 아기가 자궁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체중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엄마의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네요. 태반의 기능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죠. 태반의 기능이 네네. 정상적인 못할 경우에 네네.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네네. 예. 그러면 왜 보통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육 그 속도가 있잖아요. 네. 이쯤 되면 얼마가 되어야 정상이다. 이런 표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숙아들의 경우는 자궁 안에서 계속 태아가 자라는 것처럼 출생 후에도 주수를 계산해서 미숙아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곡선을 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와 머리둘레, 체중이 임신 주수에 따라 잘 크고 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수치를 측정해서 아기가 출생 후에도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네. 100분위수로 표시하여서 우리 아기의 성장 상태가 현재 몇 %에 와 있는지도 알게 되는데요. 이 실제 아기의 성장 곡선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네. 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기가 이렇게 출생해서 이렇게 성장하였다는 그래프를 실제로 아기들마다 표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한 그래프가 퇴원할 때까지 최소한 10%를 넘기는 것이 이후에 아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3세가 될 때까지는 아기가 일찍 태어난 만큼 나이에서 빼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다시 계산하는 교정 나이로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평가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네요. 약간 계산 방법이. 어쨌든 그 미숙아의 그 성장 평가 곡선도 따로 이렇게 있네요. 네네. 조금 더 당겨서 시작하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숙아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신체 기관이 아직 다 발달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생아와는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우선 임신 몇 주에 아기가 출생을 했느냐 혹은 출생 체중이 몇 그램이었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 우선 피부를 살펴보면 아기의 피부가 성숙하지 못해서 더 얇고 네. 또 피하 조직이 튼튼하지 못해서 아기 체온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보습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예. 또 방어막이 약해서 피부를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구멍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겠어요? 네네, 피부가 투명한 비닐처럼 투명한 상태로 태어나게 얇은 됩니다. 막을 네네, 얇은 막으로
쌓여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네. 또 아기의 폐도 성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폐에서 가스 교환을 잘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하거나 혹은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절 자체가 힘들어서 갑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는 등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사가들과 좀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체 기관들마다 아직 미숙한 상태로 아기의 신체 기관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태반과 탯줄 그리고 엄마의 자궁의 역할을 밖에서 대신 해줘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신 해주는 역할을 신생아 집중 치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는 대표적으로 피부 그리고 폐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일 수가 있네요. 일반 신생아와 네, 비교했을 여러 가지 때. 모든 장기에서 좀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뭐 7달, 8달 만에 태어난 아기들 뭐 칠삭둥이, 뭐 팔삭둥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만 되더라도 1kg은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kg 보통 넘어설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더 작은 아이들도 태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고 네. 400g, 500g 하는 정도의 아기들도 태어나고 있는데요. 아니 잠깐 400g, 500g이면 글쎄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한 어느 정도 크기인 거죠?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펜 정도의 크기가 네. 되거나 15cm에서 20cm 정도 그 정도까지 작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요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럴까요? 네. 또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정말 요 펜만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아기들은 생존조차 할 수 없다, 혹은 생존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이런 편견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는 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달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치료 성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 출생 체중이 1.5kg 미만의 아기들도 85%가 생존을 하게 되고 네. 출생 체중이 1kg가 안 되는 아기들도 70에서 75% 정도 생존해서 아주 작게 태어난 아기더라도 10명 중에 7, 8명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제는 딱 100%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제일 좋겠죠. 교수님께서 그 살리셨던 아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는 얼마 정도? 몸무게로는 400g대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잘 네, 자라고 네,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참 의학 기술이 이렇게 잘 발달했네요. 네. 실제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그 큰아이는 사실 11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임신을 해서 원래는 예정일이 10월 22일이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27주 만에 1,050g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인큐베이터 생활하고 조금 지난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이 위관으로 이제 영양 조금 공급받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이때. 예, 이때는 사실은 조금 태어나고 조금 지나고 나선데요. 태어난 직후에는 아무래도 폐가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첫 3일 정도는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산소 치료를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뱃속에서 영양을 못 받다 보니까 인공영양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3주간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중간에 감염증이 한번 있어서 항생제 치료도 받고 이번 중에 좀 그런 치료를 받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잘 좀 치료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잘 돌봐주셔가지고 태어날 때는 2달 후에 태어날 때는 2.57kg으로 좀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출산 당시에 제가 43살 노산이었고요.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조산기가 있어서 좀 쉬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지만 제가 실 형편이 좀 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무리하게 한 것이 조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모라면 아마 다들 느끼는 마음이었을 건데 그때 출산 당시 너무 작은 아기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과 뭐 아기한테 미안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마론 인형보다도 더 이렇게 약한 이렇게 아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이 컸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진료를 좀 잘 해주셨고요. 당시에 또 저희 진이가 또 그 치료를 좀 잘 받았는지, 뭐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2번의 이벤트 정도는 이렇게 각오를 하라고 했지만 특별한 이벤트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 중에 이벤트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네네. 이거 뭐죠? 저희가 이제 이번 치료 중에 갑자기 예상 밖으로 아기가 나빠지는 그런 상태, 위급 상태, 그런 걸 이벤트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네. 갑자기 나빠지는. 네네. 보통은 갑자기 감염증이 생겨서 숨을 잘 쉬던 아기가 숨을 잘 쉬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있던 아기가 인공호흡을 단다든지 혹은 항생제 치료를 갑자기 필요로 한다든지 네. 그런 이벤트,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게 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어머니 퇴원하셔서 아기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퇴원하실 때까지 네. 안심할 수 사실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 한 고비 넘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까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혹은 전부 신생아 그 집중치료실 혹은 네네. 중환자실에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기의 몸무게가 크고 또 임신 주수로 계산했을 때 34, 5주 이상이 되는 큰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지 않고 정상 신생아실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아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엄마와 함께 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신 주수가 34, 5주가 되지 않거나 출생 체중이 2kg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바로 입원하게 됩니다. 네. 또한 엄마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라든지 좀 심각한 임신 중독증과 같이 엄마의 현재 질병 상태가 아기의 건강 상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의 발육 상태를 봤을 때의 입원 판단 기준은 출생 주수가 35주보다 적거나 몸무게가 2kg이 되지 않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미숙아들은 일단 보통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네, 이런 미숙한 신체 기관들과 관련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미리 검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네. 어떤 병원의 시설과 그리고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네. 출생 직후에는 가슴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아기의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이런 검사들은 아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매일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입원을 해서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머리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생후 한 달이 되면 다시 머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네. 또 미숙아 망막증 검진을 위해서 안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퇴원을 앞두고는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고 청력 검사는 미숙아의 네네. 경우 어떻게? 청력 검사는 미숙아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별한 기계를 장치를 달아서 반응을 보이는 정도? 네네 아기가 반응을 보이는지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잘 잡히는지를 네.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머리 MRI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기의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장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뇌파 검사 등과 같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미숙아의 특징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뭐 인큐베이터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인큐베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숙아 하면 떠올리시는 게 인큐베이터가 되겠는데요. 네. 투명한 사각 플라스틱 박스 같이 생긴 인큐베이터인데요. 미숙아들의 경우는 체표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피부가 약해서
열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열을 생산해내는 능력 자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저체온에 빠지는데요. 지금 이제 인큐베이터의 모습이죠. 네, 인큐베이터와 심장 모니터, 호흡 모니터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관리를 받게 되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게 되고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인큐베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큐베이터를 아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섬세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나요? 하루하루 참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애가 타실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인큐베이터에 있게 되는데요. 체온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인큐베이터에 있게 되는데 네. 보통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성숙하게 되면 피부도 튼튼해지고 또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kg 정도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게 되는데요. 야, 몸무게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모든 기준이 다 몸무게인 것 같아요.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몸무게와 주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가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다고 평가될 때는 실제로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네.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온 후에도 체온은 잘 조절하는지 또 나와서도 체중이 잘 증가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네. 간혹 이런 과정에서 아기가 적응하지 못하고 체온을 잘 조절 못한다거나 살이 잘 찌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준비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체온 조절도 문제지만 그 폐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채로 나왔기 때문에 호흡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그 작은 아이의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인큐베이터 다음으로 떠올리시는 것이 인공호흡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아기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폐의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네, 아이군요. 네. 인공호흡기 입안에 기도에 관을 하나 넣어서 그것을 네. 기계랑 연결해서 대신 기계가 숨을 쉬어주는 장치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몇 있습니다. 주 만에 좀 태어난 아이죠? 네, 이 아기는 26주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그러면 치료 중인 네, 건가요? 치료 중인 아기입니다. 아, 네. 이렇게 미숙아들이 출생 직후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되는데요. 네. 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기가 폐가 공기가 들어가서 잘 부풀어 오르게 하는 윤활액이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치료와 함께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폐 계면 활성제인 윤활액을 폐 안으로 투여하게 되는데요. 임신 30주 이전에 출생하게 되는 아기들의 10명 중에 7, 8명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감염증 등으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 증상이 생길 때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0주 이전에 출생하게 되면 거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아기의 폐 상태에 따라서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기가 몸무게가 크고 임신 주수가 큰 아기들은 입원한 당일이나 다음 날이라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기가 어리고 몸무게가 작은 경우에는 생후 28일이 지나서도 인공호흡기 없이 혼자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후 한 달이 지나서도 산소나 어떤 다른 기계 장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네. 후기에 생기는 호흡기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 생기게 되면 아기의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퇴원할 때 산소를 가지고 가야 되거나 집에까지요? 네, 아이고. 산소 탱크를 가지고 가야 되거나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호흡을 감지하는 모니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아이의 폐가 튼튼해져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외부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직접 엄마와 아이가 만나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숙아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모유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네. 네, 엄마의 모유에는 미숙아에게 필요한 면역 성분과 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기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모유를 모아서 냉동시켜 오실 것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보이는 게 실제 엄마 모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모유와 이 모유의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유 강화제를 혼합해서 아기에게 투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아기가 너무 어리고 또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젖병을 빨 수가 없습니다. 네,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예.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위까지 수유관이라는 걸 넣어서 그곳을 통해서 엄마의 모유나 혹은 모유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강화되어진 미숙아 전용 분유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간혹 아기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장애 문제로 인해서 장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기의 혈관에 특수한 관을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밖에서 만들어 놓은 영양 주사를 공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일 수도 있고 얼려서, 그죠? 네, 얼려서 가져오신 모유를 해동해서 네. 이제 아기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또는 영양 주사를 맞아서 이제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죠. 미숙아에게.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미숙아가 받게 되는 수술이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예. 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태어나서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숙아들이 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폐동맥과 예. 대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동맥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상 심장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동맥관 개존이라는 이 혈관길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 혈관길이 있는 상태가 동맥관 개존증이 되겠는데요. 혈관끼리 네. 이어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이런 동맥관이라는 이런 길은 엄마의 배 안에, 자궁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혈관길인데요. 네. 이 길이 태어나서는 자연적으로 막혀야 됩니다. 하지만 미숙아들의 경우에 이 길이 막히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기의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면 피가 좀 이렇게 뭐 새거나 이런 게 네,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혈관길이 잘 막혔는지 아니면 막히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동맥관 개존증이 계속 있으면서 점점 아기가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혹은 아기의 심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하는 네.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약물을 투여해서 이 길을 막게 되는데요. 예. 약물 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기가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몸무게가 1kg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울 정도를 넘어서네요. 그죠? 어머님들. 자식 키우시니까,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합니다. 사실 어린이에게 그 수술을 시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작은 아이가 수술을 견딜 수가 있나요? 네, 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을 투여를 해서 이 길을 막고자 하는데요. 약물 투여에도 반응이 없다거나 혹은 아기의 전신 상태가 너무 급격히 나빠져서 바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흉부외과 수술 성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네.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수술 시간이 한 어느 정도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끝나는 데까지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네, 그럼 경과가 좋은 편이에요? 네, 보통은 요즘은 성적이 좋아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실제로 동맥관 개존증으로 수술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수술한 사례.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화기를 보시면 임신 주수가 23주 6일에 태어났던 아기고요. 네. 출생 체중이 600g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입니다. 네.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동맥관 개존증으로 인해서 지금 심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네. 소변도 보지 못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폐에 부종이 생기는 심부전 증상이 발생하여서 수술을 하였던 경우인데요. 아니 근데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수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2주 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가 수술 직후에 심장에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폐의 부종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기는 수술할 당시에 체중이 680g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인데요. 네. 3개월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를 잘 받아서 아기는 현재 건강하게 퇴원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요즘에 그 신생아 집중 치료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구나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또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나중에 집중 치료를 끝내고 나와도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미숙아들의 경우는 아직 뇌가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출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면 뇌 안의 출혈이요? 네, 뇌출혈인데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어른들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 뇌출혈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어디 부딪혀서 피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형태로 뇌실내 출혈의 형태로 생기게 지금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 받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기가 입원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서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 초음파 검사를 검진 차원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못하고 점점 진행을 해서 아기가 증상을 동반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른들은 어디 부딪혀서 뭐 외상을 당했거나 분명 원인이 있어서 출혈을 하는데 미숙아는 그렇지 않은데 왜 뇌 안에서 출혈이 생깁니까? 뇌 상태가 아직 연약하고 뇌를 잡아주는 주위 지지 조직이 약한 상태고요. 혈관도 튼튼하지 못해서 쉽게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절로 터지는 거네요. 네,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자, 그럼 안타깝게도 뇌출혈 소견을 미숙아에게 나타났다. 소견이 보인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치료에 들어갑니까? 우선 뇌출혈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산모에게 산전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은 이후에 아기의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네. 출생 후에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등 위험 요인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아 뇌출혈의 경우는 증상이 없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아이가 무슨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체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변화 상태를 추적 관찰하게 되고요. 네. 증상을 동반하면서 뇌출혈이 점점 심해지면 아기의 머리가 커지거나 하는 수두증이 심각하게 진행을 한다든지 호흡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예. 경우가 발생을 하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해서 뇌척수액을 복강으로 빠지게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 아기는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호전되었던 경우인데요. 네. 이 아기의 경우는 23주 6일에 출생 체중이 645g으로 출생하였던 애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서 생후 한 달경에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뇌실내에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면 뇌실의 크기가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증가되어져 있고 지금 오른쪽 부분 네,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출혈이 생겨져 있는 것을 하얀 볼 수 부분이 있습니다. 출혈 부위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별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았고 네. 초음파 추적 검사에서 이후로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뇌실의 크기도 정상적이고 뇌출혈이 흡수되어서 좋아진 경우고 퇴원 전에 체크하였던 MRI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던 아기고요. 네. 이 아기의 경우는 생후 4개월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 후에 건강하게 퇴원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럼 무슨 약물 치료를 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된 겁니까? 자연적으로 호전된 아기입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점점점 성숙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뇌출혈도 없어진 그런 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치료 후에 없어져서 다행인데 혹시 이후에 뇌에 손상이 조금 남아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그 부모님들이 여쭤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성마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다 내성마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내성마비하면 우선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아기가 서지 못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미숙아들의 경우에서 이런 형태의 내성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이라고 하는
허혈성 뇌병변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데요. 출생 체중이 1.5kg가 안 되는 아기들의 약 5%에서 이런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 기간 동안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 생긴 경우에는 퇴원하기 전이라도 재활의학과와 협력을 해서 물리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좀 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뇌실 주변에 뭐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뇌실 주위의 세포들이 네.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거나 혈압이 잘 유지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해서 네. 괴사가 진행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네. 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뇌성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체크를 잘 해서 꼭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뇌나 심장 이런 이상 말고도 왜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그 황다리 미숙아에게는 좀 많이 일어나더라. 보통 뭐 간이 좋지 않으면 우리 일반 성인의 네네. 경우에는 황달 증세를 좀 보이잖아요. 네네. 미숙아는 다른가요? 네, 황달이라고 하면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 황달 물질이 혈액 중에 농도가 높아서 아기가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신생아 시기에는 이 빌리루빈이라는 황달 물질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간에서 잘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네.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황달이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미숙아들의 경우는 이런 처리 능력 자체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방어벽이 약해서 낮은 황달 수치에서도 이 빌리루빈이라는 황달 물질이 뇌로 넘어가서 뇌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황달 수치에서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어벽이 낮다는 게 결국 면역력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네. 혈관과 뇌 사이의 방어벽, 세포와 세포 사이의 탄탄한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약해서 쉽게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뇌로 넘어가게 됩니다. 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핵황달이라고 해서 아기가 뇌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침착이 되게 되면 네. 경련을 하게 된다거나 이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의 뇌성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나쁜 경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만큼 제때 넘어가기 전에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황달이 생기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죠? 황달이 왜 생겼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광선 치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아기가 황달이 있으면 해가 잘 드는 창가에 아기를 옷을 벗기고 눕혀서 그런 치료하였던 적도 아, 있었는데요. 진짜 뭐 자외선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햇빛 속에 있는 어떤 특수한 파장을 이게 황달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였었는데요. 네. 지금 광선 치료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특수한 파장의 수한 파장에 빛이 나오는 황달 치료 기계 밑에 네. 아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의 눈을 가리고 황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빌리루빈이라는 이 황달 물질이 아기의 몸 밖으로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요. 네. 이런 광선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황달 이 생겼거나 응급한 상태가 되면 네. 아기의 혈액을 다른 사람의 혈액과 교환시켜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혈 말고 교환이요? 네, 교환 수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아기의 피를 빼고 다른 사람의 피를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구의 피를 넣어줍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수혈을 할 수 있게 이제 미리 준비되어진 그런 피를 아기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의 피.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환 수혈을 통해서 아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교환 수혈이라는 것 자체는 꼭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아주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광선 치료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되죠? 광선 치료는 보통은 아기의 혈액 수치를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요. 안전한 범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광선 치료를 그만두게 되는데 광선 치료를 언제 그만할 것이냐도 아기의 몸무게와 주수에 따라서 역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하게 네. 됩니다. 참 미숙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증상이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많이 다 달라지는데 이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뭐 합병증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괴사성 장염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괴사성 장염. 네,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네, 질환인데요. 무섭습니다. 이것은 아기의 미숙한 장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의 점막이나 장의 전층이 괴사하게 되는 응급 소화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태어나는 경우에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기가 입원을 해서 안정되어지는 시기인 입원 3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심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나쁜 경우에는 30%까지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예. 아기의 배가 갑자기 불러지고 아기의 전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얼굴빛이 막 변하게 네, 되고. 그렇습니다. 아기 혈압도 떨어지고 네. 숨을 잘 쉬던 아기들이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럼 배 안에 막 가스가 차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불러지게 됩니다.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고 가스도 차게 됩니다. 네.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이 천공이 되어지거나 혹은 장의 괴사가 너무 심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장의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괴사성 장염은 발생하게 되면 치료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경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모유 수유가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숙아들이 생존율도 높지만 사망률이 그래도 있는 것은 이 괴사성 장염이 큰 원인을 차지하겠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경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네, 갑자기 그런 나빠지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예. 참 보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그 아이들이 퇴원하기까지. 예. 그럼 퇴원하게 되면 다행히 이제 치료를 다 이겨내고 그 고비를 다 넘기고 나면 어떻게 바로 퇴원할 수가 있습니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저희가 급성기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급성기 치료가 끝나게 되면 아기의 상태가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원을 해서 집에 가도 되는지 아기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 많이 떨어져 지내시던 보호자분들께서 오셔서 아기를 안고 수유도 직접 해보시고 기저귀도 갈아보시고 직접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꼭지를 통해서 실제로 직접 수유도 해보시고 하면서 아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아기가 보통 퇴원하게 되면 2kg를 조금 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아주 많이 자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작은 아기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퇴원 교육을 통해서 엄마의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숙아 관련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아이 키울 때 생각나시죠? 또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미숙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동생이요. 애정일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네. 임신 중독증 때문에 유도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아, 임신 중독증이요? 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좀 아이가 약할 것 같아 갖고 그냥 애정일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임신 중독증인데 그냥 버틸 수가 있습니까? 한 달 지금 남았다는데요. 네, 우선 아기가 일찍 분만 예정일보다 일찍 낳고 싶은 경우도 없으실 거고 그렇죠. 또 엄마의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9주 이전에 수술을 한다거나 유도분만을 한다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질병 상태, 건강 상태가 위급할 경우에는 혹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아기의 건강 상태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임신 주수가 36주 정도에 달하게 되고 몸무게가 대부분 2kg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상 신생아실에서 관찰을 하면서 아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와 같이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달 정도는 뭐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신생아 집중치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제 친구가 올해 37인데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노산이기 때문에 미숙아를 낳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노산이라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뭐 30대 중후반 출산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는 미숙아 분만의 위험 요인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모두 미숙아를 분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산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비만 등과 같이 기존의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질환들이 악화되면서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낮춘다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두 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숙아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픈 것도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데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로 이중고를
미수가를 겪는다고 하십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예전에는 인큐베이터 혹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것 하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예. 요즘에는 많이 의료비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100만 원 미만의 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출생 시 아기의 체중에 따라서 지금 1.5kg가 되지 않는 경우는 1,000만 원까지 1인당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 3개월 정도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사회사업실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시 또 임신 중인 분도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작게 태어났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신생아 집중 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의 건강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령 산모도 문제지만 요즘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에도 미수가 출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행히 신생아 집중 치료 기술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수가라 하더라도 또래 아이들처럼 이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자, 오늘 미수가 질환과 함께해 주신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묘진 교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